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 우리가 이제 개관마라고 합니다. 개관마 해끄기 해설 끝판왕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 몇 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냐면 개발론은 한 22개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22개. 그리고 관리론이 12개, 마케팅론이 8개거든요. 그래서 개발론 이제 22문제 한 영상으로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관리하고 마케팅은 합쳐서 20문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으로 그래서 개관만은요 기출 문제 2개로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개관마 같은 경우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어느 파트보다도 기출 문제가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개발론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두 번째 영상은 관리와 마케팅을 한 번에 묶어서 20문제를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우리 요거 기출문제 바로 따라오지 마시고 항상 초초요약 강의를 먼저 보시고 따라오시면 정말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초초요약 보고 기출문제 해당 진도 따라오시고 초초요약 강의 듣고 우리 해긋기 기출문제 따라오시고 이런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한 문제씩 이렇게 자기 기출 문제랑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웬만하면 교재 하나 사시죠. 그 나중에 계약서 하나 쓰시면 이렇게 몇백 보실 분들이 교재 이렇게 뭐 몇만 원 이렇게 좀 아끼는 거, 물론 뭐 아껴야 잘 삽니다만은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저도 열심히 영상 찍으니까 교재 한 권 정도는 구입하시면서 구입한 교재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 사세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이 구성이 되거든요. 이 조합에 어떻게 하면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 이건 조합의 사업성입니다. 우리 초초요약에서 강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조합에서는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합원 부담금이 떨어집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용적률은 할증, 일반 분양가는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부담금은 인하, 일반 분양가는 상승, 물량은 많아지면 좋으니까 용적률 할증. 그 관차가 나고 나면 짓는 동안 다른 데 살다 오세요 하고 이주비를 빌려주는데 이주비 금리는 하락하는 게 좋겠죠. 공사 기간은 당연히 단축돼야 좋을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게 나오면 요건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조합이 시한테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1000세대 살다가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면 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조합 너네 땅의 일부를 우리 시한테 기부 체납해 한다니까.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는요 기부 체납은 적은 게 좋아요. 감소되는 게. 그럼 뭐 하면 안 좋냐면 조합 입장에서는요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일반 분양가가 하락하거나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하거나 용적률이 축소되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줄거나 이주비 금리가 상승하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기부 체납을 많이 내놔야 돼. 기부 체납이 증가되면 조합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부정적인 영향 주는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건 O, 부정적인 건 X 하신 다음에 X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어떻게 하면 좋아?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안 좋아. 조합은 부담금 인상되면 안 좋다니까. 이주비 금리 하락하는 건 좋은 거지. 요거 두 번, 세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기부 체납이 증가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기부 체납은 조합이 시한테 내놓는 거니까.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용적률이 할증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좋은 거예요.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 주는 것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X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 중에서 총 7개 중에서 X는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 주는 거 4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2번 문제인데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사. 자,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찾아라. 시행사도 똑같은데 얘들은 뭐만 좀 차이가 있냐면 조합은 기존에 자기 그 아파트 재건축이 되기 전에 살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구입할 일은 없는데 얘들은 땅을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예정지 사업 부지 가격이 나옵니다. 요것만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조합원 마음이나 시행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공사기간 연장되는 거 얘들도 안 좋아합니다. 분양률이 저조되면 당연히 안 좋지. 매수하려고 하는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하면 안 좋지. 땅값 더 들어가는데 이자율이 상승되면 안 좋지. 하지만 용적률이 증가되면 좋지 하신 다음에 긍정적 영향 주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 주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용적률 증가. 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 공사기간, 이자율, 용적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조합은 땅을 살 일이 없고 시행사들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 점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긍정적 영향 주는 것은 한 개, 리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일단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고 2번은 됐고 3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적인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하가 지연 위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개발 사업에서 내부에서 생긴 위험인 비용 통제 같은 거, 부실공사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는 위험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행정적 인허가 지연, 아니면 매장 문화재 출토, 아니면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은 관리가 안 되는 위험이다.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3번이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4번 지문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법 12 세 개 중에서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콕 집어서 법률적 위험이라고 해야 됩니다.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만 치면 거의 5개 지문 중에 하나는 요게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그 3개가 뭔데? 법 12인데 법 12 중에서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고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고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이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됐고요.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을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자, 부동산 개발의 단계. 원래는 5단계 아닙니다. 원래는 7단계입니다. 7단계 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예 부타 금검마 하셔야 됩니다. 아예 부타 금검마 쭉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이디어 생각하고요.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요. 부지 매입하고요. 타당성하고요. 돈 빌려서 금융, 짓고 건설, 팔아먹어요. 마케팅. 아예 부타 금검마. 타당성 분석을 2번 하는데 부지 매입 전에 하는 타당성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부지 매입 이후에는 예비적 빼고 그냥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타는 부지 매입 전에 하는 거라서 계략적으로 수익을 따지는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게 예 하면 끝나요. 아이디어, 디귿. 일단 디귿으로 시작하는 게 이거 2개밖에 없고 예, 니은 끝났잖아. 답 1번 끝. 이렇게 예. 나 부타하고 싶은데 내 부타하고 싶어 죽겠는데 예 하니까 끝나버립니다.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사야지. 기억. 타당성. 그러니까 예타도 하고 타도 하는데 그 사이에 부지 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괜찮아요. 금융 건설 마케팅이니까 마지막에 건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7단계를 쫙 하기에는 시험 지문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특성 때문에 5단계로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것만은 별로 안 중요하고 아예부터 순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매입,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아예부터 금검마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예부터 금검마. 아예부터 금검마. 아예부터 금검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 속에 맴돌 거예요. 개론 선생이 아예부터 금검마 했던 거. 이 문제는 만 해도 끝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철렁됐나? 자중하겠습니다. 자중해. 5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양대 분석이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흡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대한데 요거 따지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랬죠. 흡수율 분석은 분명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맞습니다. 근데 흡수율 분석에 목적이 뭐야 하고 미음이 뜹니다. 목적하고 미음이 뜨면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하고 미음을 띄우면 됩니다. 목적 물으면 미래가 나오고요. 뭘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비가 돼 안 돼 따지는 건 흡수율이고요. 투입 요소 결과치가 뜨면 민감도 분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 결과치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요.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는 흡수율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래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이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에서 분석해봐야 꼴랑 2개 분석밖에 없는데 그 2개 분석을 구분하지 못하시면 내가 너무 슬퍼요.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것은 흡수율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흡수율 분석은 추세를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흡수율 분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문제 답은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을 구분해 드릴게요. 시장 분석은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따지는 분석이에요. 시장성 분석은 매매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매매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분양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팔려 안 팔려 따지는 건 시장성이고요. 수요 공급 따지는 건 시장이에요. 먼저 하는 거, 선행하는 게 시장이고요. 후행하는 게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역 경제 분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입니다. 세 번째가 시장성이에요. 그리고 타당성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의 7단계는 아예부터 근검마 하시면 되고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봐봐. 시장이 먼저고 시장성이 나중이지. 지시성 타투 봐. 시장이 먼저고 시장성이 나중이지. 이때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먼저 따지는 거 그러면 시장이고요. 매매될지 안 될지, 분양될지 안 될지 후행하는 거요. 그러면 시장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시고. 요거 아까 했던 건데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타입니다. 예타는 부지 매입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지 매입이 가운데 있고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예타에서 예 빼고 타당성 분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부타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전에 하는 타당성이 예비적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는 수익을 따지더라도 아직까지는 땅 사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략적으로만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얼마만큼 소비되지 추세 파악하고 미래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분석은요. 그러면 흡수율, 투입 요소 결과치가 민감도예요. 수요 공급 먼저 하는 건 시장, 팔려 안 팔려, 매매돼 안 돼, 분양돼 안 돼 하는 것은 시장성, 이거는 후행하고요. 예타는 아직 부지 매입 전에 하는 거라서 수익을 따지더라도 계략적으로만 따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하시고 방금 했던 것을 조금 더 응용한 문제가 6번 문제입니다. 엄청 쉬워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분석해봐야 꼴랑 2개밖에 없는데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 진짜 방금 했던 건데 모르고 그러면 내가 너무 슬퍼요. 투입 요소 결과치는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이고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5번이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이제 바꿀 때 매매로 바꾸면 돼요. 분양돼 안 돼, 매매돼 안 돼 요거 따지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수요 공급 따지는 건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성이 됩니다. 근데 시장성하고 혹시 흡수율하고를 구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시장성은 방금 매매되는지 안 되는지 분양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흡수율은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거거든. 선생님 그럼 매매와 소비는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흡수율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흡수율 찾았는데 없으면 시장성 찾아도 돼요. 시장성 찾았는데 없으면 흡수율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매될지 안 될지 분양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성이고 이 시장성을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흡수율 분석입니다.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게 흡수율이다. 여기서는 분양이니까 그냥 시장성 하시면 돼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투입 요소 결과치는 민감도,
분양 매매 시장성. 시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고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분석이요. 그러면 흡수율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답은 5번. 7번 문제로 갈게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아까는 틀리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맞게 나왔습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행정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이 되었대요. 이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정부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택지 조성하고 분양 임대하는 토지 개발인데 주로 수용 방식입니다. 장점은 계획, 환수, 값싸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 값싸게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매입비가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갈등, 민원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의 장점,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 매입비, 민원, 투기 하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이 시험에 뜨면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끝날 때 재분배 요거 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분배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환지 방식은 처음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매각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매각한다 그래도 틀려요. 매입 매각이 아니라 분배한다, 재분배한다가 나와야 되고요. 환지 방식은 대표적인 신개발 방식입니다.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신개발이지 재개발이 아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신개발 방식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되고 이 위험이 3가지 있다 그랬죠. 법시비,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 중에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자, 변수 투입 값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을 예측한대요. 자, 변수 투입 값을 우리는 4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투입 요소라고 부릅니다. 수익성은 결과치를 따지는 겁니다. 변수들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아이고 지겹네 진짜.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고, 적어도 이게 그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게, 흡수율 분석은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게 흡수율이에요. 소비가 없잖아. 변수, 투입 값은 투입 요소, 수익성은 결과치. 투입 요소 결과치는 민감도 분석이지 흡수율 분석이 아닙니다. 흡수율 분석은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따지는 게 흡수율이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 진짜 많이 나오니까 비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모두 고르라 했던 문제인데 다 읽으시면 안 돼요. 개발이란 떠 있으면 시공만 찾으세요. 요게 제외라고 뜨면 O, 시공 포함된다 그러면 X. 그래서 개발은 시공 제외된다. 암기할 때 이런 개시 제외, 이런 개시 제외, 개발에는 시공 제외됩니다. 법조문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에는 시공 제외시킵니다. 이유는 다 맞아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현재 막 널리 시행되고 있대요. 널리. 아이고 참.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한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로 TDR 했잖아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참 속어 작업을 하기가 좋은 문제인 게, 기억은 맞잖아요. 개시 제외니까. 그럼 기억은 맞으니까 1번, 2번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니은은 틀렸잖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만 읽어도 답은 2번으로 결판이 나버립니다. 속어의 어떤 진면목을 보는 참 좋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은 품고 니은을 품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바로 2번 나옵니다. 디귿. 흡수율 분석.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따지는 분석인데, 이 흡수율 분석에 뭐가 나왔냐면 목적이 나왔습니다. 흡수율 분석 이거 맞아요. 추세를 파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목적을 물었을 때는 과거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를 파악하는 건 맞지만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뭐가 주된 목적이냐면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미음 나오면 미래하고 미음 나올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게 흡수율인데, 흡수율은 추세를 파악하는 건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흡수율 분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래 예측, 이렇게 미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 위험은 두 가지 법률적 위험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제는 공법적 위험이고요, 소유권 관계 같은 것들은 사법적 위험입니다. 둘 다 법률적 위험으로 봐야 됩니다. 법적 위험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자,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거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결과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은 어떤 업자한테는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업자에는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10%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요구 수익률이 12%인 사람한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요구 수익률이 8%인 사람한테는 투자가 이루어질 거니까 결과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업자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리얼 미음은 맞고 니은 디귿은 틀리는데, 니은은 왜 틀리느냐?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요. 디귿은 왜 틀리느냐? 흡수율 분석은 추세를 파악하는 건 맞지만 목적은 미래 예측이 목적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제 답은 기억 리을 미음, 정답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9번 문제, 방금 했던 건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구성해서 농지를 택지로 만든대요.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같은 거 빼고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하셔도 되고, 재분배한다가 원래 더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환지 방식은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만드는 신개발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방식은 환지 방식이니까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고요. 환지는 대표적인 신개발이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분배한다 또는 재분배한다, 그리고 신개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근데 35회 때 조금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10번 문제입니다. 가기 전에 잠깐 일로 한번 와보세요.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 환지하고 수용 방식. 일단 한 우리 8가지 정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환지 사업은 주로 주체들이 민간 주체예요. 민간 주체. 토지 소유자나 그들의 조합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수용 방식은 공적 주체가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사. 환지 방식은 땅을 사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비 부담은 적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비 부담이 커요. 환지 방식은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수용 방식은 정부가 땅을 다 사버리기 때문에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합니다. 기반 시설 확보는 정부 주도가 좀 더 쉬워요. 민간 주도인 환지 방식은 기반 시설 확보가 좀 곤란한 반면 수용 방식은 기반 시설 확보가 용이합니다. 환지 방식은 민원 우려가 적어요. 아무래도. 근데 환지 방식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원의 우려가 많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지 방식은 사업이 좀 장기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져요, 이게. 근데 수용 방식은요, 땅만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사업 기간이 짧게 끝납니다. 단순하게 끝납니다. 원주민 재정착, 환지 방식은 거의 대부분 재정착이 됩니다. 재분배하니까. 수용 방식은 다 쫓겨납니다. 재정착이 곤란합니다. 개발된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부담이 환지 방식은 적습니다. 안 팝니다. 재분배하면 되니까. 근데 수용 방식은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이 토지를 다시 또 매각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환지와 수용의 특징들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여기서는 주어가 수용 방식이 주어입니다. 수용 방식은 그랬습니다. 요것도 수용 방식이 주어입니다. 근데 요거는 환지 방식이 주어입니다. 요것도 환지 방식이 주어입니다. 요것도 환지 방식이 주어입니다. 주어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용 방식은 단점이 매입비, 민원 투기에서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지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용 방식은 매각 부담이 큽니다. 개발한 토지를 다시 매각해야 되겠지. 환지 방식은 사업비 부담은 적습니다. 땅을 사지 않기 때문에. 4번도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지 못하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사유화된다 그래요. 환지 방식은 절차가 단계가 적어서 절차가 간단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이 절차가 적어요. 그래서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야 됩니다. 환지 방식은 절차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기반 시설 확보도 용이하고 추진력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신속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용 방식이 낫고요. 절차가 좀 복잡하고 기반 시설 확보도 좀 곤란하고 단계도 좀 많이 발생하고 기간도 장기까지 소요되는 건 환지 방식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서 환지 방식과 수요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진짜 많이 했었던 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여러 사업 주체가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좀 배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했대요. 잘했네. 수익증권 받았대요. 잘했어요. 근데 뭐 한대요? 대출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하고 수익증권 받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대출을 받는 상품은 토지신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탁금융 담보신탁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출 받는 건 담보신탁입니다. 이게 토지신탁이 되기 위해서는요, 개발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2번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환지 방식, 두 번째 사업이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 세 번째는 혼용 방식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꽃은 환지 방식이죠. 지자체와 민간이 합동으로 진행을 한다. 이걸 갖다 우리는 3섹터 개발이라고 합니다. 3섹터 개발의 대표적인 예시가 민관 합동 개발이라고 합니다. 민관 합동. 자, 도시개발 사업은요, 당연히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거, 상업, 산업유통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인데 우리 요거 정말 제가 많이 했었던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신탁하고요, 신탁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신탁하고 신탁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금융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담보신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탁금융을 담보신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돼요. 이전되고 수익증권 받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개발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토지신탁이고요.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신탁금융 담보신탁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신탁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고 수익증권 받는 것까지는 공통점인데 개발이 목적이면 토지신탁, 대출이 목적이면 신탁금융 담보신탁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은 됐고 2번. 자, 개발 사업에는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개시 제외, 시공이 제외된다. 요거 포함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개시 제외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건설을 했대요. 그리고 소유 운영을 좀 했나 봐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건설, 빌드, 소유 운영, 온 오퍼레이트, 이전, 트랜스퍼에서 이 방식은 BOT 방식이 맞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로만 구분한다면 정비법령상의 재건축 사업,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은요, 넓은 의미의 재개발 사업에 속합니다. 자, 우리 정비 사업이 3개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이 있고요, 재건축이 있거든요. 재건축, 이거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신개발 사업은요, 환지 방식이요. 그래서 한 개씩만 기억합시다. 신개발 사업에는 환지가 있는 거고요, 재개발에는 정비 사업이 있는 거예요. 정비 사업이 또다시 종류가 몇 개? 3개가 있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하시면 됩니다. 5번,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방식도 있고요, 신탁 개발 방식도 있거든요. 둘의 공통점 절단합니다. 진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 소유권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이거는 사업 위탁. 소유권 이전이 돼, 이거는 신탁 개발. 소유권 이전 안 되기 때문에 명의자가 토지 소유자 명의야, 그러면 사업 위탁.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가 신탁 회사 명의야, 그러면 신탁 개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전문성 있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거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얘는 이전이 안 되고 얘는 이전이 되니까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 답은 5번입니다. 5번 차이점입니다.
정답 5번. 소유권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신탁과 수탁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 13번 한번 가볼까? 13번. 또 그 문제예요.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업관 이전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일단은 소유권이 유지되었대요.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수료 먹는 방식이죠. 그럼 이거는 수탁입니다. 수탁 대신에 위탁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소유권 이전됐잖아요. 소유권 이전되면 무조건 신탁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개발업자가 사업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먹어요. 이익은 토지 소유자나 수익자가 다 가져가고요. 차이점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수탁, 소유권 이전이 되면 신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등가 교환은 나올 수가 없는 게 등가 교환은 공유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을. 그래서 두 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답은 2번이요.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되고 안 되고. 14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다 보지 말고요. 등가 교환 방식 요거랑 토지 신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그리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렇게 한 4개 방식만 보시면 됩니다. 등가 교환은 같은 말로 대물 변제 방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물 변제인데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 개발하고 개발된 뭐를요? 부동산을요. 물건으로 나눠가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나누어서 가져가는 방식, 공유하는 방식은 대물변제, 등가교환 방식이 맞습니다. 또 나왔잖아.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이게 차이점이라고요.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신탁 회사가 되는 것은 토지 신탁이고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사업 수탁 방식입니다. 이거는 동일한 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2번 나왔죠. 3번이죠. 답은 3번이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으로 나눠 가지는 방식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등가 교환 대물 변제 방식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과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의 주요 특징들은 초초유학에서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 또 나왔네. 15번 다음에 설명하는 개발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재분배하는 방식이고요. 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도시 개발 사업이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환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입니다. 답은 1번이고 이 환지 방식은 대표적인 신개발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재분배나 배분한다는 말이 떠야 되지 절대로 뭐가 뜨면 안 되냐면 매각한다, 재매각한다는 말이 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좀 특이한 문제인데 BOT 방식이 뭡니까? B는 짓는 건데 그냥 지으면 안 돼. 준공하면 안 돼. 착공해야 돼. 착공. 그래서 첫 번째 A가 와야 됩니다. 착공하고. 그 다음에 BOT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되냐면 시행자. 아직까지는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넘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C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누가 누구에게 기속하는 방식이냐면요. 그 운영권 아닙니다. 소유권입니다. 아예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이 트랜스퍼예요. 그래서 뭐가요? 소유권이 즉 이가 누구한테 국가 등에게 기속하는 방식입니다. 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C, E, D 해야 됩니다. A, C, E, A. 죄송합니다. 왜 미쳤나 봐. 착공을 하면 안 되고 준공을 해야지. 미쳤나 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 많이 놀랬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착공까지는 안 되고 준공 완료를 해야 됩니다.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 그래서 B가 와야 됩니다. B가. 착공이 아니고 준공입니다. 죄송합니다. 난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들. 착공하면 안 돼. 시작하면 안 되고 끝내야 돼. 완공해야 돼. 준공까지 가야 돼. 준공하고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되다가
소유권이 마지막에 국가에게 기속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BCDE가 와야 됩니다. BCDE. 정답은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고요? 준공하고요.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민간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마지막에 무슨 권을요?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넘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17번. 17번도 1분 시간 딱 정해놓고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좀 칠게요. 건설, 소유, 운영, 이전. 그 다음에 건설. 이 건설은 착공이 아니고 건설은 전부 다 착공 아니고 준공입니다. 전부 다. 오케이. 건설하고 임대해먹고 이전하는 거. 건설하고 준공하고 소유 운영하고 끝까지 소유권 안 넘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BOT이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B고요. 얘는 BLT이기 때문에 D, BD. 얘는 BOO입니다. 끝까지 소유권 넘겼던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DE 하셔야 됩니다. BDE. BDE. 오케이.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BDE만 나와야 됩니다. BDE. 3박 4일 주면 다 풉니다. 3박 4일 주면 딱 시간 정해놓고 1분 안에 푸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8번. 18번 저는 한 20초 만에 푸셔야 되는데 왜 20초 만에 푸셔야 되냐면 얘는요. 자 보세요. 준공. 항상 준공입니다. 착공 아닙니다. 준공. 소유권 기속. 운영권까지가 똑같아요. 완전 똑같잖아. 근데 기억은 마지막에 임차 이시 끝났고 얘는 임차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BT고요. 또 하나도 BT인데 얘는 운영권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BTO가 맞습니다. 얘는 운영권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BTO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운영권을 임차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BTL이 나와야 됩니다. 임차 없이 끝났는지 임차 이시 끝났는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BTL이니까 라가 답이 되고요. 니은은 BTO니까 마가 답이 됩니다. 라마 해야 됩니다. 라마. 그래서 BTO와 BTL은 뭐까지 똑같다? 준공, 귀속, 운영권까지는 똑같은데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임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면 BTO고요. 임차 이시 끝나버리면 BTL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 단계까지는 모두 똑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마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은 됐고 벌써 지금 두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시비 중에서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매매, 이걸 분양이라 해도 됩니다. 매매되는지 안 되는지 분양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것은 시장 성분석이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받아 가지고요 개발을 한답니다. 그럼 요거는 토지 신탁이 맞습니다. BTO가 있는데 자 준공하고 기속시키고 한 번 더 하는 거야. 운영권이 나왔는데 방심하면 안 돼. 자중해. 임차가 나와. BTL입니다. 이거. 답은 5번입니다. 이거. BTO와 BTL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20번 문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민간이 자본을 대고요. 공공이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고 둘이 상호 보완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요거는 공공개발도 아니고 2섹터 개발도 아닙니다. 요거는 3섹터 개발이라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거 3섹터입니다. BTL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공, 착공 아닙니다. 준공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하고 수익 내고 운영에 수익 내고 마지막에 기속시키는 거. 그러면 OT입니다. BOT 틀립니다. 이것도 볼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준공, 이전, 임대. 이전 임대기 때문에 얘는 BTO 아닙니다. BTL입니다. BTL. 얘는 준공, 소유, 국가에게 기속. 그리고 운영권하고 끝났죠. 얘는 BTO입니다. BTO. 마지막입니다. 준공, 소유, 운영 끝났어요. 얘는 BOO가
맞습니다. 비오 정답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1번. 다음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비사업은 종류가 막 67개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종류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인데 우리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정비 기반 시설만 볼 거예요. 뭐만 본다고요?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할 때가 있거든요. 양호하면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비 기반 시설만 볼 겁니다. 양호하면 재건축, 열악하면 재개발,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21번 문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정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비사업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나머지는 정비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극히 열악하면요. 요거는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답은 5번이고요. 22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얘는 그나마 양심이 좀 있는지 정비사업을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얘는 얘나 얘 중에서 답이 돼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정비기반시설 이번에는 열악하대요. 열악하면요 재개발로 가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양호하면 재건축, 열악하면 재개발,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론 첫 번째 부동산 개발론에 관한 문제고, 다음 20문제는요 부동산 관리하고 부동산 마케팅, 관리 12문제, 마케팅 8문제에서 총 20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첫 번째 핵극기 기출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관리하고 마케팅 해설,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바로바로 암기할 건 암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개관만은 앞으로 많이 볼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내용 정리를 하자, 암기할 건 암기하자까지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부동산 관리, 마케팅, 개발론 2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